예, 얼마 전에 검사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한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을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지금은 특검 연장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특검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에 어떤 논란과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특검 수사 착수 직후 대기업들에게 다짜고짜 특검 측에서 무엇이든지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재벌 측에게는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 고 제안해놓고 막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한 피의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를 부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특검에서와 헌재에서의 피의자들의 진술이 계속 상반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특검의 강압적인 조사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재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삼성 합병 관련 뇌물죄의 근거가 상당히 깨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까? 구속이 원칙입니까? 그런 원칙에 관한 얘기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화돼 가면서 우리 형사소송 체계가 더욱더 좀 민주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수, 이런 구속영장 청구 수 이것뿐만 아니라 김기춘 씨의 경우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뭐 그런. 예, 이것은 어떤 그 수사의 본질적인 것보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수색 또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행위는 특검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습니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도 작년 10월 법사위에서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영태가 대통령과 최순실을 이용하여 이권을 노린 사기극을 벌였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제 방송을 보면 고영태 측근들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은 36억 원짜리 연구를 국가 예산으로 따내 고영태와 함께 나눠 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보도된 고영태의 전화 녹취록에 의하면 고영태는 틀을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다 우리 거다 라며 재단을 뺏으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특검은 고영태를 수사하기는커녕 참고인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영태는 행방이 묘연했던 기간에도 특검과 접촉하며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를 특검 내부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영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그가 아무리 제보자로서 범죄 규명에 협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 참작의 사유일 뿐 완벽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또한 고영태가 검찰과 특검에 제공한 증거들 역시 불법적으로 기획 제작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독수독가의 원칙을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으로 취득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법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크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처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검찰과 특검은 즉각 고영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의원님 말씀같이 누구라도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엄정하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특검의 수사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번 검찰 조사 때도 그렇고 이번 특검도 그렇고 우리나라 검찰과 특검은 우병우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 문화예술계의 코드 인사로 여러 가지 이념적 편협성 등이 나타나 사회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갈등하는 데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드 인사의 인물들이 속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커지면서 특정 장르의 지원이 편중되고 일부 위원들이 기금을 독식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편중 지원이 과거 큰 논란이 되었지만 수사에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최순실 게이트 본연의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특검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행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의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할 때 수사 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수사 과정 중에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특검법에 일부 언론 브리핑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이번 특검법은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12조에는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피의 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여전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21조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특검은 12월 7일 처음 시작한 이후에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등장한 것만 해도 약 30건에 이른데요.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1월 11일 정례 브리핑인데요.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라고 판단한 근거 사실관계를 발표하고 정호선 비서관 소환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월 16일에는 삼성의 뇌물 공유액까지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공유관계까지 공개했습니다. 등등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처럼 피의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의 사실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은 법무부와 인권위를 통해 특검이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민간기구를 구성, 특검의 불법 수사,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에는 수사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규정 그대로 수사 경과를 알리는 것이지 피의 사실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알리도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는 그런 것은 공표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그것을 또 수사기관들이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따로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 브리핑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 이런 그 증거를 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에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통화 내용을 대행께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들었습니다. 특검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통화 내용이 어떻게 특정 방송에 공개될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검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선 개입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 대행께서는 특검 연장 얘기가 처음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마 특검팀에서는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서는 상당한 기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1월 25일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보다 한 달 이상 남은 시점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도 연장해야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검이 헌재 판결은 빨리 끝내라고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특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은 탄핵 인용의 경우 예견되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의 행태를 봤을 때 특검은 법 5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제12조를 위반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특검 연장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법 15조에 따라서 특검을 해임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직 수사기간이 20여일,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으로 평가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수사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또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헌재의 탄핵 재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헌재는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를 사유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 같은 오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칫 졸속 심의나 공정성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임한 박한솔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은 국민들을 크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들은 앞다투어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공정한 판단이 아닌 졸속 결정을 강요하는 동시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정치적 압력에 의해 굴복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법에 의하면 헌법 재판은 며칠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64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국정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통령 측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정 못지않게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국민이 결정에 승복할 것입니다. 재판관 정족수 문제가 재판의 공정성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재판관 정족수 문제로 흔결이 예상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국회와 여야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소장과 재판관 임명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은 권한이 허가라고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헌재는 조금의 흥결도 없이 충분하고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조슈아 스탠슨 미국 변호사는 최근에 우리의 탄핵 재판을 공중재판에 비유하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태는 지금 거리를 떠다니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가 있는 증언도 송환하는 판에 서울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고영태는 헌재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태가 없는 헌법재판은 저는 속빈 강제, 안고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분한 증거 조사도 없이 헌재가 졸속으로 헌법재판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몇 주 더 늦어진다고 해서 공정성을 훼손했으니 역사에 오점을 남길 뿐 아니라 판결 불복이라는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재판에서 손을 떼고 여론몰이식 압박을 중지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촛불이나 태극기 집회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순수한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도자다운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도 지연전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좀 더 강강하게 재판에 임하고 헌재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헌재는 양측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도록 공정하고 충분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 혐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최근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고 학생을 습격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 축구방에서 여성 비하, 성희롱 이런 게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성 대통령에 대한 여성 혐오 그림 전시회 사건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작년 강남역 사건 이후부터 사회관계장관회의, 법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전체 교육이나 폭력 예방 교육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남녀 의식에서도 양성평등적 의식이 확산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유튜브나 그런 온라인 사이트에 여성을 비하하는 온갖 동영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계시죠? 네. 좀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용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시간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예, 얼마 전에 검사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한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을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지금은 특검 연장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특검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에 어떤 논란과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특검 수사 착수 직후 대기업들에게 다짜고짜 특검 측에서 무엇이든지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재벌 측에게는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 고 제안해놓고 막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한 피의자는 3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를 부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특검에서와 헌재에서의 피의자들의 진술이 계속 상반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특검의 강압적인 조사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재에서
삼성 학병검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습니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도 작년 10월 법사위에서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영태가 대통령과 최순실을 이용하여 이권을 노린 사기극을 벌였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제 방송을 보면 고영태 측근들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은 36억 원짜리 연구를 국가 예산으로 따내 고영태와 함께 나눠 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보도된 고영태의 전화 녹취록에 의하면 고영태는 틀을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다 우리 거다 라며 재단을 뺏으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특검은 고영태를 수사하기는커녕 참고인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영태는 행방이 묘연했던 기간에도 특검과 접촉하며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를 특검 내부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영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그가 아무리 제보자로서 범죄 규명에 협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 참작의 사유일 뿐 완벽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또한 고영태가 검찰과 특검에 제공한 증거들 역시 불법적으로 기획 제작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독수독가의 원칙을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으로 취득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법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크게 손상시킬 뿐 아니라 처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검찰과 특검은 즉각 고영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의원님 말씀같이 누구라도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엄정하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특검의 수사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번 검찰 조사 때도 그렇고 이번 특검도 그렇고 우리나라 검찰과 특검은 우병우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 문화예술계의 코드 인사로 여러 가지 이념적 편협성 등이 나타나 사회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갈등하는 데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드 인사의 인물들이 속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커지면서 특정 장르의 지원이 편중되고 일부 의원들이 기금을 독식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편중 지원이 과거 큰 논란이 되었지만 수사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최순실 게이트 본연의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특검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행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의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할 때 수사 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수사 과정 중에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특검법에 일부 언론 브리핑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이번 특검법은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삼성 합병 관련 뇌물죄 근거가 상당히 깨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까? 구속이 원칙입니까? 그런 원칙에 관한 얘기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화돼 가면서 우리 형사소송 체계가 더욱더 좀 민주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수, 이런 구속영장 청구 수, 이것뿐만 아니라
김기춘 씨의 경우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뭐 그런 예. 일을 알고 이것은 있습니다. 어떤 그 수사의 본질적인 것보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수색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행위는